서울시장이 딱 당선되자마자 서울형 최저임금제 실시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거 뭐 홍보하지 않아도 이건 다 신청하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한 그런 확인 사항만 그 체크를 하게 되면 되도록 하는 시스템 만들어서 이건 뭐 추가적인 인력이나 특별히 없이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대담을 하기 전에 이 서울형 최저임금이 나와서 그 소상공인 단체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오늘 김선동 후보님 이런 대화를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왜 자꾸 정부에서 그 최저임금 간섭하려고 하냐? 아니 최저임금 없애버려라. 우리가 할 거는 자기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소위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을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그 문제의식, 저도 굉장히 사실은 철학적으로 이게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러니까 이 정책을 어쨌거나 시행을 했고 이것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우리 고용하시는 업주분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결국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좀 멀쩡히 다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알바를 찾아서 다녀야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제대로 안착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개입은 저는 점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 체제에 맞도록 또 그 자유라는 계약의 자유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장차는 저는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발전의 단계로 봤을 때 아직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충분한 그런 대접과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좀 나누는, 그래야 더 심한 이익 공유제 이런 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 막 그냥 이익 공유제 뭐 기업들 코로나 이익 공유제 나오는데 너무 황당하죠. 나중에 무슨 뭐 바이러스 생길 때마다 무슨 코로나 이익 공유제 뭐 무슨 이익 공유제 계속 생기면 이거 기억 못 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민노동조합인지 여러 단체들하고 그 이제 연대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올해 건강보험료가 사실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이제 비율로는 작년에 2.89%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올해 정부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세금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서 이제 소위 이제 지역가입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이 평가할 때 재산이 있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면 자동차. 뭐 소득이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작년에 이렇게 정도 피해서 거의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많고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중에 저희들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보험료를 좀 내지 말자. 거의 지금 뭐 평생 되어 왔는데 보통 70세가 되면은 이제 기대 수명이 한 6년, 7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되긴 하지만 건강보험 좀 면제하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 시민 중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저기 국민노조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이 좀 연구 검토하시고 그 사회적인 좀 또 반향도 얻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노력이 있다는 그 문제의식을 제가 사실 있게 알고 있었고 저도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 서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정상적이고 건강하신 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하나 있는 것이 집 한 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집 한 채도 세금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집가 인상,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래 되고 나니까 그것이 오르는 것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회적인 보험, 건강 보험 이런데 요율 계산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택 정책 중에 하나로도 열심히 일한 당시 떠나라 그러는 옛날에 그런 저 광고가 있었듯이 65세 이상 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부세를 면제를 해줘라. 그리고 그게 진짜 안 되면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면제해서라도 그만큼 환급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70세 이상은 작년까지는 70%였는데 80%까지 종부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5세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면제하고 안 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재산세를 환급해 드리겠다 그만큼 이런 걸 했는데 이것도 같은 취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값들은 상당히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70세 이상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집값이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자식한테 이렇게 그 직장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위탁을 하는 그런 것도 기준이 강화가 돼서 조금 있으면 아마 지금 많은 그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고 있을 텐데 조금 있으면 다 지역 가입으로 바꿔서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큰 맞아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는 지금 1가구 1주택 7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4,700억 원 정도고 2019년도에 보니까 5,500억 가량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정도의 재정 규모면 제가 우선 그 재원으로 설계해 놓은 소득 양극화 개선 기금 그에서 충분히 충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적극 시장이 되면 적극 검토해서 노후 생활이 편안한 그런 서울 시민의 삶이 되도록 그 어르신들께 정말 이 부분은 뭐 선물이야 그러긴 그렇지만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 그 사안이다라고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만약 이제 좀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네.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네. 법에 70세 이상 부분들은 면제한다라고 들어가주면 네. 사실은 공시가 되는 부분들이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는 정말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네. 좀 당론을 채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실행을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반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 정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어쨌든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계시는데 뭐 아주 강력한 분들이 안철수 후보, 뭐 나경원 후보, 뭐 오세훈 후보 그쪽 분들이 출마하지 않습니까? 이름값이 강력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네, 이제 네. 뭐 어쨌든 뭐 네. 이제 저희들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는 네. 부분들이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오늘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일반 시민들의 아주 소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내려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거든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보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훨씬 앞으로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 야권 야권 연합 시정을 운영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네. 하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 김선호 후보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당선되시면 야권 연립 정부 시정을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 저는 안철수 후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무슨 얘기인가 싶었어요. 아니 임기가 1년 2개월짜리 시장인데 야권 연립 정부를 세운다고.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책임 정치하겠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그냥 남들처럼 이것이 뭔지 저것이 뭔지 그냥 어디 가서 카메라 세례받고 대권 행보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에게 정말 1년 2개월 동안 이것은 내가 분명히 하겠다 라는 그런 정책 내세우고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야 복잡하게 무슨 이게 뭐 정당입니까? 저는 서울시장은 정말 단단하게 서울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와 철학과 그런 분명 콘텐츠를 가지고 시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부동산 정책 막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주택 정책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집값 잡는다니까 집값만 올려놨잖아요. 우리 세금만 더 서울 시민들 그냥 다 엎어쓰게 생겼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주택 정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이런 거 하면 된다. 열정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 1년에 결혼하는 쌍이 20만 쌍입니다. 20만 쌍. 근데 거기에서 보면 대략 10만 쌍, 절반 정도는 부모님들 그리고 본인들이 돈을 좀 보태든 집을 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10만 쌍 중에 10만 쌍은 집을 갖지 못하고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10만 쌍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 공약한 것 중에 반값 전세 신혼주택을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집 없는 10만 중에 한 5만이면 엄청난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5만 명에게 예를 들어서 3억 원대에 10년 동안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뭐 안전지대, 버퍼존이라고 그럴까, 버퍼 피리어드라고 그럴까 그런 기간을 부여해 주면 그동안에 아이 낳고 기르면서 그 다음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망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해주면 그걸 5만 세대를 제가 5년 동안 5만 세대를 그렇게 공급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년이면 60만 명, 30만 쌍이 이 집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졸업하면 나가면 또 새로운 그렇죠.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5만 세대의 이런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반값 전세. 지금 전세의 반도 사실 안 됩니다. 반값 되는 전세 그런 것을 신혼주택을 5만 호를 공급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공공재로 쓰게 된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는 사실은 그 무슨 공공주택이다 임대주택이다 할 때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서울시에 돈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지의 지상 그런 시설에 차량 기지나 이런 데를 거기 복개를 하고 그 위에다 진다는 부지 조성비가 전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2억 원대에도 아파트를 질 수가 있습니다. 2억 몇천억쯤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3억 정도 하면 오히려 좀 돈도 좀 남죠, 그죠? 그렇죠. 예. 공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아이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결혼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춘 남녀들 그래 저 공공주택 5만 원 있으니까 우리 할 수 결혼을 하자. 희망을 가지죠. 예,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요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하십시오. 그 부모님들 얼마나 이런 게 있으면 희망이 생기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 똑부러진 거 하면 이런 거 하는 시장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공약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이건 변창흠 장관 이거 아마 제 공약 들었으면 이거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책 제대로 된 정책을 내세우는 서울시장이 나오면 왜 연립정부 왜 합니까? 맞네. 똑부러진 것들 다 하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한 번도 이런 전략적인 방안들 이거 정말 괜찮은 안 아니겠습니까? 반값 전세 신혼주택 이런 거 내세우는 사람 시행시키면 1년 내에 해서 착공합니다. 그럼 5만 원 생깁니다. 5년 뒤까지 해서. 그리고 10년 동안에 60만 쌍, 30만 쌍, 60만 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좀 이런 거 하는 시장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정당 지지도가 그 국민의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보다 1%인가 2%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25개 구청이 24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90%가 더불어민주당이고 110석 중에 102석이 무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거의 구의원 거의 한 70%가 더불어민주당인데 사실은 이제 뭐 보궐선거는 굉장히 사실은 투표를 낮아서 조직선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서울 각 구청과 시의원 구의원을 이제 대부분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서 네. 결국에는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예산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여론은 좀 좋아지는데 현실적인 구조가 굉장히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 어려운 구조가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네.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황이 당 지지도가 조금 높아졌다 그러지만 여전히 저희가 쉽지 않은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인 장악력 그리고 이 정권이 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들을 다 그냥 다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슨 집권단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집권당의 눈치를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저희가 오히려 새로운 후보, 신선한 후보, 그리고 제대로 된 비전을 갖춘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10년 전에 나왔던 그런 후보들 또 내세워서 그 이름값, 저는 그 알량한 이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이름값은 높지만 이미 그만큼 식상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보를 내세우느니 깨끗하고 신선한 후보. 제가 뭐 출연했으니까 제 자랑도 좀 하자면 제가 그 어려운 강북에서도 한 번도 소선구제에서 당선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제가 재선이나 한 사람입니다. 서울 강북에서도 통하는 사람이고 제가 서민의 아들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30여 년 동안 정치하면서 충분한 그런 청와대 경험, 그다음에 공공기관장 경험,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도 정말 바른 생활, 그다음에 모범 무슨 뭐 국정감사, 그다음에 모범적으로 국회의장이 직접 주는 상도 이거 다 여러 번 받고 이런 괜찮은 후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는 신선한 후보를 내세우면 그러면 여당이 정치공학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김선동 같은 후보가 새로이 부상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이번 선거 어려운 선거를 오히려 쉽게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강북에서 통하는 후보가 나오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같은 사람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 진영 논리 이것을 떠나서 정말 서울 시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65세 이상 일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울형 최저임금제 여당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반값 전세 신혼주택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110석 중에 102석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회와 오히려 마찰 없이 하면서도 서울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드리고 서울 시민의 안전망을 지켜드리는 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은 네. 새롭고 신선한 후보를 내는 것이다. 저는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이런 정치를 10년 전 물레방아로 지금 또 돌려서 그리고 무슨 비전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다 그러면 저도 박수치고 그 사람들 하자 그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 잘 안 보여서 이제는 새로운 물로 새로운 물레방아를 힘차게 돌리고 그다음에 정말 서울시만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 다 할 수 있는 사람 대권 탐하다가 하향 지원해가지고 서울 와서 서울시장 하겠다 그러면 서울 시민의 자존심 저는 서울 시민들 자존심 없으십니까? 두 눈 부릅뜨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그리고 새로운 서울의 비전을 가진 후보 잘 검증하셔서 정말 새로운 인물이 서울을 책임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잡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원순 시장 거의 한 10년 서울시장을 하시는 동안에 이제 서울의 성장 동력이 사실 거의 많이 사라졌다. 네. 이런 평가가 거의 뭐 공통된 평가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서울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면 결국 서울 시민들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네. 뭐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안 좋은 도시로 전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가장 큰 도시인데 네. 이 도시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저 정말 서울의 성장 동력을 깨우기 위해서 네. 어떤 뭐 이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네, 예. 한 말씀 해주시면. 예.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것 말씀 잘 질문해 주는데 서울이 그 전에 저희 당 쪽에서
집권했을 때 서울시장을 하고 있었을 때 서울의 경쟁력이 세계 14위, 세계 도시 중에 14위였습니다. 지금 70위권 저 밑으로 한참 내려간 것으로 제가 이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서울이 제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일을 하나도 제대로 못했다. 오히려 남들은 전진할 때 우리는 머물러 있거나 뒤로 후퇴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질문을 사실은 던지고 싶은데 서울의 최고의 자산은 뭐냐? 서울의 최고의 성장 동력, 자산은 뭐냐? 라고 누가 물으신다 그러면 저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네. 서울의 네. 자산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뭔가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거기에 다 최고로 기여하신 분들이 바로 저는 서울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던 노하우와 노와이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울 시민들이십니다. 저는 서울시장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좁은 시야에 본인이 살아왔던 그런 것을 서울 시민이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님 따뜻하고 그런 건 참 좋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추구해왔던 시민사회적 그런 관점만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오셨기 때문에 이 정말 대한민국 수도 서울, 대한민국의 발전에 정말 가장 큰 자산이었던 서울 시민이라는 그 자산을 활용하고 그것을 만개화시켜서 서울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작은 문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서울 시민의 최고의 자산인 서울 시민들이 그 역량을 어떻게 더 풍부하게 발휘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은퇴하신 분들까지도 그런 가지고 계신 소중한 자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지혜를 다 모으고 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지 않는 법 이런 것까지 같이 멘토로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고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수도 서울을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동력으로 다시 기능하게 만드는 길이다.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 김선동 후보님 꼭 당선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선도 하셔야 되고 네. 이제 뭐 여러 절차를 거쳐셔야 될 텐데 어쨌든 일단 경선에서 네.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선 진출하게 되시면은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예. 새롭고 신선한 후보가 되셔서 네. 이제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이 다시 서울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파이팅 넘치는 선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